경종에 이런 혼란기가 있습니다. 광종의 혼란기의 어떤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은 경종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경종에게 동생이 없었고 아들은 있었는데 이때 14개월 정도 됐습니다. 태어난 지 14개월 정도가 돼서 너무 어리니까 사촌 동생에게 왕위가 잠깐 갔다가 성종이 죽은 다음에 이 14개월짜리 아이가 자라서 그리로 다시 오게 됩니다. 뭐랄까, 왕위를 잠깐 맡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경종에서 경종의 아들이 목종인데 경종에서 목종으로 가는 사이에 사촌 하나가 끼게 되는 이런 왕위 계승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경종이 성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한 이야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왕위에 있은 지 7년 사이로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느라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병이 생겼다. 이제는 내가 무거운 짐을 벗어 좀 편히 하고자 왕위를 사촌 동생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글쎄요, 왕이 죽으면서 불과 7년인데 7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게다가요, 경종이 그렇게 힘들게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경종이 죽은 다음에 성종이 왕이 됩니다. 이룰 성자 성종. 조선도 이룰 성자 성종이 있죠. 그런 논문도 있어요. 고려 성종과 조선 성종의 비교,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연구가 가능하냐면 그 왕이 죽었을 때 묘호를 정하면서 이룰 성자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려 사람들이 성종 죽은 다음에 성종이라는 묘호를 정할 때 그 생각과 조선시대 사람들이 성종이 죽은 다음에 성종이라는 묘호를 정할 때 그 생각이 같았던 거예요. 뭐가 같았을까요? 뭔가를 이룬 국왕이다. 어떤 국가의 제도를 완성한 국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조선 성종과 똑같이 고려 성종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고려 성종도 업적이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태조 다음에 나오는 왕이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렇게 돼요. 뭘 만들었다 이런 제도 뭐 이런 게 이제 성종 때 집중이 돼서 이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가 아깝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가족 관계부터 한번 볼까요? 고려 왕실의 가족 관계 참 복잡해요. 저도 정리할 때마다 자료를 찾아야 되고 설명할 때마다도 이게 맞나?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자, 먼저 할아버지가 태조 왕건입니다. 할머니는 네 번째 부인, 태조의 네 번째 부인 신정왕후 황보씨예요. 황주 황보씨 집안의 왕후죠. 아버지는 태조의 아들 태종욱입니다. 이름이 욱이에요. 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조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런데 왕욱, 이게 같아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대종욱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안종욱이라고 합니다. 성이 안씨고 이름이 종욱이 아니고요. 안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갖는 욱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종의 아버지는 대종욱입니다. 대종욱이 근친혼을 했어요. 그래서 선의태후 유씨와 결혼을 합니다. 선의태후 유씨는 태조의 부인 정덕왕후 유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끼리 결혼을 한 거죠. 자, 그 사이에서 성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종의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누이 둘이 바로 헌해왕후 황보씨와 헌정왕후 황보씨입니다. 자, 헌해왕후 황보씨, 헌정왕후 황보씨 전부 성종의 누이들이었다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성종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할머니 누구죠? 신정왕후 황보씨죠. 자, 고려 왕실의 이 족보 이렇게 복잡한데요. 이건 우리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정작 본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관계만 가지고 그 관계를 그냥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우리가 힘든 거죠.
자, 이래서 사촌형으로부터 계승을 받은 성종이 왕이 됩니다. 성종 때 한 일들 뭐 잠깐 간단하게 훑어볼까요? 중앙정치기구를 이때 만듭니다. 삼성육부제 이때 시작되고 추밀원이라고 하는 관청 만들었고, 중요한 거 있어요. 전국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거 성종 때 일입니다. 광종 때 시작된 과거제도를 강화했고, 또 과거를 볼 사람들을 위한 교육제도를 정비한 게 성종 때 일이에요. 광종 때는 과거제도 만들어 놓고 볼래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뭐 이런 거라면, 성종은 과거 치르고 싶어?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지방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파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의 호족들이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각종 제도를 만들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거란의 1차 침략이 성종 때 있었어요. 성종 12년에 소손령이 이끄는 거란군이 고려를 침략해왔고, 서희가 나가서 단판을 벌여서 거란군이 돌아가게 하고 강동육주를 영토로 확보하고, 이거 전부 성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성종의 아주 눈에 띄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요.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침략해왔다 그러니까 성종이 말머리를 후방 남쪽으로 돌리질 않고 북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개경에 있던 성종이 서경 평양을 거쳐서 안북부까지 올라갑니다. 이 자세 정말 본받을 만해요. 왕이 내가 직접 싸우겠다, 전선으로 가는.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고려 군인들이 더 열심히 싸웠을 거고, 외교 협상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성종 때 있었던 일,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바로 성종 때 있었던 일이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려서 유교 정치 이념을 제시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최승로보다 더 유교를 강조했던 사람이 성종이에요. 최승로보다 더한 유교군주. 이 유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저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팔관에 연등회, 또 설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화랑의 전통이죠. 이런 걸 전부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유교군주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거란이 침략해와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싸워야 되냐, 항복을 해야 되냐. 이때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이 요구하는 영토 일부를 떼주는 이런 건데, 이지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들고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연등회, 팔관에, 설랑 이런 행사를 다시 거행하고, 성종이 없앤 걸 이걸 다시 하고, 다른 나라의 괴이한 법을 본받지 말며. 다른 나라의 괴이한 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중국에서 들여온 여러 가지 유교적인 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며 국가를 보존하고 태평을 이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고려사 편찬자는 이 뒤에 나름의 해석을 붙여놓습니다. 그 당시 성종이 중화의 풍습을 즐겨서, 중화의 풍습이라는 게 중국의 문화, 여기서는 유교를 가리키는데, 이걸 즐겨서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백이 이것을 언급한 것이다. 왕한테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성종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유교를 정착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철저한 유교 군주에게, 그러면 유교 군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엄근진, 뭐 이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종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성종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자기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이들이 일을 벌려요.